한마루 북스토리 직접 낭독하는 채널. 안녕하세요. 한마루입니다. 듣다 보면 꿀잠 자는 편안한 옛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는 이야기할 것이지 넣어둘 것은 아니요. 옛날도 아주 오랜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마을에 사는 부자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이야기 듣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꽁무니 찬 주머니 속에다 모두 쓸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쓸어 넣었더니 주머니가 터질 것 같이 가득 찼습니다. 주머니 속 이야기들은 숨이 가빠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어느덧 이 아이가 15살이 되어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새 옷을 입고는 꽁무니에 차고 있던 이야기 주머니를 방에 걸어놓고 동문의 집에 갔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머슴으로 지내온 청년이 부엌에서 불을 떼고 있는데 방 안에서 웅성웅성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은 밖에 나가셨는데 웬 말소리가 나는 걸까? 아무래도 이상해서 머슴이 귀를 기울여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건 이야기를 쓸어 담아놓은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말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끔찍했습니다. 여보게들, 우리 모두 이렇게 햇빛도 보지 못하고 이 주머니 속에서 썩게 되었으니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 우리를 이렇게 가두어둔 이 집 아들놈에게 원수를 갚아야겠네. 그거 참 좋은 말이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네. 그러면 나는 주인 아들놈이 장가가는 길 옆에 새빨간 딸기가 되어 있겠네. 그놈이 나를 먹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이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을 수 있도록 말이지. 그럼 난 그놈이 장가가는 한길가에 있는 맑은 우물이 되어 있겠네. 만일 그놈이 딸기를 먹지 않고 온다 해도 목이 마를 테니 물은 먹지 않겠는가? 그놈이 그저 물만 먹어봐.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놈의 배를 뚝뚝 끊어 놓을 테니. 너희들이 실패할 수도 있으니 나는 그놈이 말에서 내릴 때 디딜 곁섬 속에 들어가서 시뻘겋게 다른 쇠가 되겠네. 그놈의 발을 태워버리게 말이지. 머슴은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들 아주 훌륭한 생각을 했네. 그럼 나는 실뱀이 되어서 신방의 마루 아래 숨었다가 그놈이 섹시하고 한방에 있을 때 나와서 물어 죽이겠네. 머슴은 온몸에 소름이 끼쳤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도련님 말고삐는 내가 잡고 가야겠다. 마침내 장가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을 먹자마자 신랑이 신부 집으로 타고 갈 말이 집 앞에 준비되었습니다. 그러자 머슴이 뛰어나와 신랑이 타고 갈 말고삐를 다른 머슴에게서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말고삐는 내가 지고 가야 하니 내게 주시오. 그러자 신랑의 아버지가 머슴을 꾸짖었습니다. 집안일도 돌볼 게 많으니 그 말고삐는 다른 사람이 주라 하고 넌 집에 있거라. 그러나 머슴은 말을 듣지 않고 버텼습니다. 오늘은 죽어도 도련님이 타신 말고삐를 제가 지고 가야겠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도 머슴이 자꾸 우기니까 하는 수 없이 하겠다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머슴은 주위를 샅샅이 살피며 말을 몰았습니다. 드디어 산비탈 길에 이르니 길 옆에 아주 잘 익은 시뻘건 딸기가 탐스럽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랑이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말을 좀 멈추어다오. 저 딸기가 먹고 싶구나. 신랑은 침을 줄줄 흘렸습니다. 옆에 있던 신랑의 아버지도 딸기가 무척 맛있어 보여 침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머슴은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힘껏 말을 찍찍질하며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벌써 점심때가 되어 빨리 가야겠습니다. 딸기는 이 다음에 많이 드시지요. 신랑은 머슴을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가니 버드나무 아래에 새마을간 물이 출렁출렁 개어있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신랑은 마치 목이 매우 마르던 참이어서 기뻐하며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저기에 우물이 있구나.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먹고 가자. 신랑의 아버지도 목이 무척 말랐습니다. 그러나 머슴은 이번에도 말을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말을 채찍질하며 갈 길을 재촉했습니다. 네. 저기 보이는 저 니트나무 아래에 가서 쉬시죠. 거기에 더 좋은 우물이 있어요. 신랑은 느티나무 있는 데까지 가면 물을 먹을 수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느티나무 아래까지 갔지만 우물은커녕 우물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넌 왜 이렇게 말도 듣지 않고 거짓말만 하느냐? 집에 돌아가면 널 그냥 두지 않을 테니 그리 알아라. 신랑의 말에 머슴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도련님,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신부님 댁까지 그리 멀지 않았사오니 빨리 가서 물을 두세요. 머슴이 말을 빨리 몰아대서인지 신랑이 탄 말은 해가 기울 즈음에 신부집 마당에 닿았습니다. 또 한바탕 일이 벌어질 참이었습니다. 머슴은 신랑이 곁섬을 딛고 내리려고 할 때 신랑의 허리춤을 잡아 둘러매려다가 그만 신랑을 아는 채로 꽝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신랑은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것이 너무 분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날이니 성나는 대로 머슴을 욕하지도 못하고 그냥 꾹 참았습니다. 혼례를 기쁘게 치르고 나니 해가 저물었습니다. 머슴은 마지막으로 닥쳐올 재앙을 생각하니 밥 먹을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 무서운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만 궁리했습니다. 밤이 깊자 드디어 신랑이 신방에 들어섰습니다. 머슴은 문 밖 마루 아래에 숨어 있다가 신방에 불이 꺼지자 시퍼런 칼을 든 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깜짝 놀라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머슴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글우글하는 뱀들을 미친 듯이 칼로 찍어댔습니다. 신방에서 들려오는 사람 살리라는 소리에 온 집안 사람들이 불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신방 밖에서 보니 방 안에서 웬 놈이 시퍼런 칼을 가지고 미친 듯이 내두르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다름 아닌 오늘 신랑을 모시고 온 머슴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방 안에는 끔찍하게도 실같이 가느다란 뱀들이 넓적하니 죽어 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신랑도 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야 머슴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머슴은 굵은 기둥만 하게 모여든 수천 마리 실뱀들을 다 죽여버리자 신랑 앞에 꿇어 엎드려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오늘 모시고 오는 중에 3번이나 무례한 짓을 하고 또 주무시는 신방에까지 들어와 이러한 무례한 짓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어 머슴은 주머니 속에 갇혀있던 이야기들이 했던 대화를 죄다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신랑은 눈물을 흘리면서 머슴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습니다. 이 충직한 머슴은 젊은 주인의 신뢰를 얻어 주인 부부와 같이 길이길이 행복을 누렸습니다. 소되었던 사람. 옛날 함경남도 안변이라는 곳에 머슴살이를 하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 아버님 어머님을 여의고 몹시 서러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언제나 이 처지를 벗어날까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너무도 마음이 서글프고 외로워서 점쟁이한테 점을 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청년에게 이런 글을 써주었습니다. 무 한 잎으로 소가 사람이 된다. 청년은 별스런 점괘가 다 있다 생각했지만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주인의 명령대로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추운 겨울날이라 볕이 잘 되는 쪽에서 갈퀴로 나무를 벅벅 긁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바위 및 얼음판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사슴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얼음판을 건너다가 미끄러져서 상처를 입은 듯 했습니다. 옳다. 저 사슴을 잡아다 팔아야겠다. 청년은 나무하던 갈퀴를 던져둔 채 도끼를 들고 사슴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슴을 잡으려고 급히 달려들다가 그만 얼음 위에서 쾅 하고 넘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청년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슴굴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슴에게 물려 질질 끌려온 것 같았습니다. 청년이 정신을 가다듬고 벌떡 일어서려는데 사슴굴 속에서 눈썹까지 허옇게 샌 노파가 나왔습니다. 노파는 청년의 두 발을 꽉 쥔 채 굴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사슴 한 마리가 굴 속에 들어와 두어 번 재주를 부리더니 늙은 영감으로 변했습니다. 청년이 눈을 둥그렇게 뜬 채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늙은 부부가 말했습니다. 배도 고픈데 저놈을 잡아먹을까? 아니, 돈이 떨어졌는데 소를 만들어서 장에 갖다 팝시다. 그것도 좋지. 얼마 뒤 영감이 이름 모를 풀잎을 하나 가져와서 청년의 코에 대고 비볐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갑자기 소가 되었습니다. 청년은 너무도 기가 막혀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그저 음메 하는 소 우는 소리였지요. 청년은 영감에게 끌려가는 동안 길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이 영감은 사람이 아니라 사슴이에요. 그리고 난 사람인데 이 영감이 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청년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그저 소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음메. 청년은 이렇게 음메 울면서 장에까지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소가 된 청년의 등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놈 참 살이 많고 튼실하군. 얼마 받겠소? 그놈 너무 음메 소리를 지르는 게 흠이로군. 살은 꽤 많은데 목이 좀 밭아서 안 됐군. 사람들은 소로 변한 청년의 머리도 만져보고 발도 만져보고 배를 쿡쿡 찌르기도 했습니다. 얼마 뒤 한 백정이 와서 이 소를 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가 너무 소리를 지르는 게 흠이라고 사지 않았지만 백정은 그저 살찐 것만 보고 이 소를 산 것입니다. 소가 된 청년이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전 소가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이 영감탱이가 저를 소로 만든 거예요. 이 영감님은 사람이 아니라 사슴입니다. 그러니 제발 절 살려주세요. 그러나 백정은 오히려 채찍으로 소의 허리를 짝 하고 갈기며 말했습니다. 이놈의 소가 왜 이리 시끄럽게 울고 야단이야? 귀 아프기 말이야. 결국 청년은 백정에게 끌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자기는 원래 소가 아니고 사람인데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사슴한테 잡혀서 소가 된 것이라고 100번을 말하고 길 가는 사람한테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여전히 음메 하는 소리만 났습니다. 백정은 청년을 집에 데리고 가서 나무의 고삐를 미끄러 메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를 잡으려고 숫돌에다 칼을 북북 갈아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청년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을 껌뻑껌뻑거리며 백정이 칼을 가는 곳을 바라보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저편에서 물을 가득 담은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오는 처녀가 보였습니다. 청년은 문득 점쟁이에게서 들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무잎을 먹으면 도로 사람이 된다는 게 바로 지금을 두고 점해준 것인가 보구나. 청년은 처녀가 부디 제 옆으로 오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다행히 처녀가 청년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청년은 이때다 싶어 광주리에 있는 무잎을 한 입 덥석 물었습니다. 과연 소가 되었던 청년은 무잎을 먹자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청년은 바로 모개에 매어 있던 고피를 풀고 달아났습니다. 계속 뛰노라니까 어느덧 해가 져서 사방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도착한 곳은 수풀이 무성한 캄캄한 산속이었습니다. 청년은 사방을 두리번 살펴보다가 나무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을 향해 발을 옮겼습니다. 그곳으로 가까이 가보니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청년은 대문을 두드리며 부탁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고 어두워져 막막하니 하루 저녁 머물러 가게 해주십시오. 어찌된 일인지 그 집에는 처녀 혼자뿐이었습니다. 청년의 사정을 들은 처녀는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이웃 동네에 가서 안 계십니다. 비록 집이 누추하나 들어와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그날 밤새 집이 파묻히고 산이 파묻힐 만큼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청년은 이튿날 그 집을 떠나려 해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루를 그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처녀가 밥을 지으려고 해도 집 전체가 눈에 파묻혀 버려 헛간에 둔 나무를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발을 동동 구르는 처녀에게 나무가 있는 헛간을 알려달래서 눈 속에 구멍을 뚫고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소 먹일 여물집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눈이 모두 녹았습니다. 이웃 동네에 갔던 처녀의 아버지 어머니는 눈이 와서 집에 돌아오지도 못한 채 하나밖에 없는 딸이 굶어 죽었을 게다, 소가 굶어 죽었을 게다 하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딸도 소도 죽지 않고 모두 무사히 살아 있었습니다. 처녀의 부모는 이게 다 젊은 사람이 집에서 도와준 덕분이라며 청년에게 몇 번이고 절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자네가 없었다면 내 딸은 죽었을게요. 내 딸이 살아있는 건 전부 자네의 덕택이니 내 사위가 되어주시오. 이렇게 하여 청년은 예쁜 처녀를 아내로 맞아 서글프고 외로운 처지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맷돌, 조롱박, 장구. 옛날 아주 옛날에 삼형제가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병으로 자리에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의좋은 삼형제는 서로 맛있는 음식과 좋은 약을 구해다가 아버지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세 아들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병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세 아들을 머리맡에 불러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도 이젠 죽을 때가 다 되었나 보다. 오랫동안 너희들을 너무 괴롭혔구나. 재산도 남아있지 않아서 너희들한테 무엇 하나 변변하게 남겨줄 것이 없어서 참으로 원통하다. 아버지는 기침을 쿨럭하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 세 가지뿐이다. 이것을 셋이 나눠 가지고
어디든 가서 미천 삼아 살아갈 계획을 세워보아라. 아버지는 이렇게 눈물 섞인 말을 간신히 끝내자마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3가지 물건이란 맷돌, 조롱박, 장구였습니다. 삼형제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물건을 의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맏형은 맷돌을, 둘째 형은 조롱박을, 막내 아우는 장구를 가져갔습니다. 삼형제는 각자 물건을 가지고 동네를 떠나서 길을 가다가 3갈래로 갈라진 길에 이르렀습니다. 삼형제는 그곳에서 각자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삼형제는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무 때 아무 시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부디 몸 조심해라. 우리 반드시 성공해서 만나자. 맏형은 맷돌을 등에 지고 오른편 길로, 둘째 형은 가운데 길로, 막내 아우는 왼편 길로 제각기 떠났습니다. 하루는 맏형이 숲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날이 저물어 사방이 어두컴컴해져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사람 사는 집이 없나? 맏형은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두리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엔 인가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맏형은 할 수 없이 숲속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자려고 했더니 땅이 축축해서 별로 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바위 틈에서 자려고 했더니 밤중에 짐승이 나올까봐 겁이 나서 자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맏형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와 이리저리 걸쳐서 잠잘 자리를 만든 뒤 그 위에 드러누웠습니다. 물론 맷돌은 옆에다 내려놓았습니다. 온종일 길을 걸어서 몸이 물먹은 솜같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르고 고운하게 자다가 한밤중에 무슨 소리인지 웅성웅성 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이 밤중에 짐승의 소리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 대체 누굴까? 맏형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귀 기울여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사람들이 나무 아래에 모여서 무언가 쑥덕쑥덕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참 횡재했는걸? 하하, 이건 금덩이네. 이건 은덩어리야. 똑같이 나눠 가지세. 도둑놈들이 도둑질한 물건을 서로 나눠 가지려고 이야기하는 중이었습니다. 오, 산적이로구나. 이놈들 어디 혼나봐라. 맏형은 이렇게 생각하고 옆에 놓았던 맷돌을 돌려 맷돌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적들이 앉아있는 나무 아래를 향해 오줌을 줄줄 쌌습니다. 우레소리다. 비까지 오네. 아이고, 큰일 났다. 별들이 반짝이던 하늘이 갑자기 이러다니. 아마 하늘에서 천벌을 내리시려는 모양이다. 뛰자, 뛰어. 산적들은 도둑질해 온 금은 보배를 그냥 다 팽개쳐 두고 어디론가 도망쳤습니다. 맏형은 그 금은 보배를 혼자서 다 차지하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둘째 형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형은 표주박을 가지고 가운데 길로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하루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산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형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또 목이 너무 말라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집이 있으면 밥이라도 얻어먹겠는데 한적한 산이라 집이라고는 한 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은 팔다리가 부러져 도무지 더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쉬어가려고 둥글둥글 돋아오른 무덤이 많은 길 옆에 쓰러지듯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둘째 형은 무덤에 기대어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났을 때는 벌써 해가 져서 사방이 캄캄했고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자고 가자. 둘째 형은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조끼를 벗어 얼굴을 가리고는 다시 포근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이슬을 맞아서 몸이 축축해져 깼는데 저편에서 웅성웅성하는 말소리와 뚜벅뚜벅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째 형은 겁이 나서 불 속에 얼굴을 푹 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자국 소리가 바로 옆에서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둘째 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여보게, 뼈대에 있는 사람, 어서 일어나게. 오늘 밤에도 마을에 가서 일을 해보지 않을 텐가? 오늘 밤은 아랫마을에 가서 부잣집 처녀의 혼을 빼어오세. 자, 일어나래도 날이 밝으면 일을 못하지 않나? 이런 도깨비들인가 봅니다. 도깨비들이 처녀의 혼을 뽑아오자고 하는 것이로구나. 하, 재밌겠는걸? 둘째 형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인 체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고 있는데 왜 이리 야단이냐? 가려면 어서 가세. 그러자 도깨비 한 놈이 말했습니다. 정말 뼈대 사람인가? 뼈대 사람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산 사람이로구나. 둘째 형이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습니다. 별소리를 다 듣겠네. 뼈대가 다 녹아서 흙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뼈대 사람 맞네. 어디 그럼 뼈대 사람인가 아닌가 보게 머리를 내밀어봐. 둘째 형은 허리 꽁무니에 찼던 조롱박을 풀어서 쑥 내밀었습니다. 도깨비가 그 조롱박을 만져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야, 너 죽은 지 꽤 오래됐구나. 머리에 털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걸 보니 어디 발도 내밀어봐라. 둘째 형은 이번에 짚고 가던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지팡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야, 무더니도 파리한 걸 보니 너 병을 앓다 죽었구나. 뼈대까지 파리해서 마치 나뭇가지를 만지는 것 같구나. 그래, 너는 진짜가 맞구나. 그럼 어서 마을로 가자. 도깨비들은 둘째 형을 틀림없는 뼈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형은 도깨비들을 따라 꽤 먼 동네까지 갔습니다. 도깨비들은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앞에 서더니 둘째 형에게 말했습니다. 예, 뼈대야. 너는 바깥에 서 있어라. 우리들이 들어가서 이 집 처녀의 혼을 빼오겠다. 이렇게 둘째 형만 바깥에 남겨두고 도깨비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있으려니 도깨비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처녀의 혼을 빼어왔다. 빼어왔어. 어서 가자. 이 말을 들은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나한테 주머니가 있다. 여기 처녀의 혼을 쓸어넣자. 도깨비들은 좋아. 하면서 처녀의 혼을 둘째 형의 주머니 속에 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덤이 많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얼마쯤 지나자 새벽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습니다. 에쿠, 벌써 날이 밝아오는구나. 도깨비들은 다들 놀라서 어디로인지 껑충껑충 도망쳐 버렸습니다. 날이 밝자 둘째 형은 처녀의 혼을 쓸어 넣은 주머니를 가지고 다시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잣집 앞에 가 보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옳지. 어젯밤에 도깨비들이 처녀의 혼을 빼어왔다는 게 정말이었구나. 둘째 형은 이렇게 생각하고 꽁무니에 찬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동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이 집에서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동네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제 낮에도 아무렇지 않게 글을 읽었던 아가씨가 저녁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19인데 참 아까운 나이에 돌아가셨지요. 동네 사람의 말을 들은 둘째 형은 시치미를 뚝 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탈이 난 모양이군. 그다지 염려할 것 없소. 난 그런 병을 참 많이 봐왔으니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소. 동네 사람이 기뻐하며 얼른 이 말을 부자 영감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부자 영감이 뛰어나와서 둘째 형의 소매를 끌고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이보게, 우리 딸을 살려주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주겠네. 둘째 형은 처녀의 시체가 있는 방에 들어가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럼 내가 당신 딸을 살려드릴 테니 이 방에 조금이라도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다 막아 놓으시오. 그리고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니 문 밖에 망보는 사람을 두시오. 둘째 형은 꽁무니에 찼던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동염에 놓았던 주머니 입을 처녀의 콧구멍에다 대고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까지 숨을 쉬지 않던 처녀가 깨어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고, 푹 잤다. 부자 영감과 그의 아내는 옆방에서 벽에 귀를 대고 있다가 딸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기뻐하며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부자 영감은 죽었던 딸을 다시 살려준 둘째 형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딸 역시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둘째 형에게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마침내 둘째 형은 이 부잣집의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재산의 절반을 얻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막내 아우는 아버지가 주신 장구를 어깨에 메고 왼편 길로 행복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하루는 산을 지나려니 외롭기도 하고 형님들이 보고 싶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냥 노래만 부르기가 왠지 허전해 어깨에 메고 가던 장구를 손바닥으로 뚱땅뚱땅 쳤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난데없이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막내 아우가 가는 길 앞에서 우쭐우쭐 춤을 추면서 껑충거렸습니다. 막내 아우는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그냥 계속 장구를 뚱땅뚱땅 다당뚱땅 쳤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점점 흥이 나는지 계속 춤을 추며 막내 아우를 따라 큰 장거리까지 왔습니다. 춤추는 호랑이가 왔다. 장에 왔던 사람들은 큰 구경거리가 왔다며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막내 아우는 장구를 뚱땅뚱땅 치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구경하세요. 구경하세요. 춤추는 호랑이를 구경하세요. 호랑이는 막내 아우를 따라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쉬지 않고 춤을 추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구경을 했다면서 제각기 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막내 아우에게 주었습니다. 막내 아우는 이렇게 춤추는 호랑이와 함께 이 장 저 장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돈을 모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삼형제가 성공해서 만나자고 약속했던 그날이 되었습니다. 삼형제는 새 갈래로 갈라진 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두 큰 부자가 되어 성공한 것을 보고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습니다. 다시 만난 삼형제는 예전에 살던 곳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무덤 앞에 커다란 비석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에 기와집 세 채를 커다랗게 이어짓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구대 독자. 옛날 어떤 곳에 구대째 내려오는 동안 외아들뿐인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 부모는 아들을 금보다도 옥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키웠습니다. 하루는 부모가 외아들의 앞날이 걱정되어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이 애는 절대로
공부를 시키지 마십시오. 만일 공부를 시키면 죽고 맙니다. 부모는 무당이 하는 말을 들은 뒤로 지금 사는 동네에는 서당이 있으니 자연스레 아들이 공부를 하게 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당이 없는 동네를 찾아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제를 하나 넘으면 서당이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공부가 하고 싶어진 구대 독자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놀러 나간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제를 넘어 서당에 가서 몰래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숨긴 채 공부하기를 3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공부를 어느 사이에 했는지 아들이 서울에 과거를 보러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한사코 서울에 가겠다고 하는 아들을 말릴 수 없어 그럼 구경 삼아 다녀오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구대 독자는 서울로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는 서울로 가는 길에 하도 멀고 답답해 점이나 한번 쳐볼 요양으로 장님 점집에 가서 과거를 보려고 하는데 급제를 하겠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님은 한참 중얼중얼 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은 서울에 올라가면 이 정승의 딸을 보아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급제를 할 수가 없소. 그러니 서울에 가면 주막집 말고 떡집으로 가시오. 그러더니 점쟁이는 흰 종이에 개 3마리를 그려서 구대 독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겨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내 보이시오. 구대 독자는 이상한 점도 다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그림을 챙겨 가지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장님의 말대로 주막집에 가지 않고 떡집으로 갔습니다. 구대 독자는 먼 길을 걸어서 서울까지 온 탓인지 몸이 물먹은 솜같이 무거워서 잠깐 떡돌에 앉았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떡돌에 들어 누워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한편 그날 밤 떡집 주인은 떡돌 위에서 청룡이 하늘로 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이상하게 여긴 떡집 주인은 날이 밝자 그 떡돌이 있는 곳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젊은 총각이 떡돌 위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청룡이 오른 것으로 보아 이번 과거에서 이 총각이 장원급제를 하려는가 보다. 떡집 주인은 구대 독자를 일으켜서 집에 데리고 들어가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구대 독자는 자신의 이야기와 서울 오던 길에 본 점 이야기를 모두 떡집 주인에게 했습니다. 떡집 주인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구대 독자에게 말했습니다. 뭐 그리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딸이 바로 그 이정스님 댁에서 일을 하니 그럼 우리 딸에게 부탁해서 이정승의 따님을 보게 해드리죠. 구대 독자는 떡집 딸의 치마 속에 숨어서 이정승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양이 걸음을 해서 이정승이 있는 방 앞을 지나 늪 한가운데 섬 위에 있는 아가씨의 방에 들어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아가씨가 검을 빼들고 구대 독자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구대 독자는 무릎을 꿇고 잠깐만 참아달라고 청한 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정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씨도 구대 독자의 신세를 동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급제를 하시거든 아버님께 청혼을 해주소서. 그날 밤 이정승의 딸과 구대 독자는 한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어떤 사람이 그 방에 들어와서 이정승의 딸을 죽이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튿날 이정승네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정승은 구대 독자가 자기 딸을 죽였다며 끌어다가 볼기를 치면서 자백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구대 독자는 사실이 아닌데
이정승의 딸을 죽였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고 끝끝내 벼텄습니다. 구대 독자는 계속 매를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문득 장님이 개 3마리를 그려서 주었던 흰 종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허리춤에서 그것을 꺼내어 볼기치던 녀석에게 내밀었습니다. 볼기치던 녀석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종이를 한참 만지작거리다가 이정승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정승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정승은 그 종이를 서울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져다 보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종이를 보더니 이상 야릇한 수수께끼를 바로 풀어주었습니다. 흰 조기는 100이요. 개 3마리는 93입니다. 193이란 놈을 잡아다가 조사하면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193이란 놈을 잡아다가 때리니까 과연 193이란 놈이 이정승의 딸을 죽였다고 실토했습니다. 이정승은 아무 죄도 없는 구대 독자에게 무리한 짓을 했으니 용서하라고 하면서 과거 시험에 낼 문제를 알려주었습니다. 내 딸이 처녀의 몸으로 죽었으면 원한이 하늘을 무너뜨렸을 것을. 그나마 다행히도 당신이 내 딸과 부부 언약을 맺고 죽었다니 참으로 감사하오. 그 뒤 구대 독자는 장원급제를 하고 나라의 귀한 사람이 되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대잎. 옛날도 아주 오랜 옛날 어떤 마을에 한 부자 영감이 사위를 맡게 되었습니다. 소 잡고 돼지 잡고 떡을 만들어서 아주 훌륭한 잔치를 했습니다. 신랑은 기쁜 마음으로 말을 타고 와 예식을 치른 뒤 밤이 되자 신부와 함께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신랑은 색시의 족두리를 벗긴 다음 불을 훅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보름달 빛이 비추어 영창이 훤하게 밝았습니다. 달도 참 밝다. 신랑은 윗몸을 일으켜 영창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영창 밖에서 기다란 검을 내두르면서 신랑을 무섭게 협박했습니다. 에구, 내 색시를 좋아하던 놈이 날 죽이겠다고 위협하는구나. 질겁한 신랑은 색시는 물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도망쳐서 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팔자를 한탄하면서 집을 떠나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영창을 통해 보았던 것은 사실 기다란 검이 아니라 갈대잎이었습니다. 신방 뒤 숲에 심어놓은 갈대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달빛 때문에 영창에 비친 것입니다. 한편 새색시는 대체 자기가 무엇이 부족해서 신랑이 아무 말 없이 밤에 도망쳤을까 생각하며 슬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랑을 원망하면서 죽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새색시는 아무도 문을 열지 못하게 신방 문을 잠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어머니 아버지가 밥을 가지고 와서 졸라댔습니다. 아가, 밥을 먹어야 살지 않겠니? 예, 아가. 그러지 말고 어서 문을 열거라. 그러나 새색시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신랑님께서 장가 오시는 그날 밤에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신 것은 제게 무슨 큰 허물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런 못난 자식이 살아서 무엇합니까? 부디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새색시는 신방 안에서 대성통곡하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다 못해서 마구 문을 열려고 하면 새색시는 이렇게 말하며 날뛰었습니다. 만일 이 문을 열면 죽어서 귀신이 되어 저주할 겁니다.
결국 아무도 이 방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불쌍하게도 새색 씨는 신방 안에서 그만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신랑도 신랑대로 애꿎은 신세를 한탄하면서 9년 동안이나 갖은 고생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루 한시도 자기가 장가들었던 날 밤의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전에 장가들었던 집이 있는 마을을 지나가다 밖에서라도 한번 보고 가려라 생각하고 그 집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도 크고 좋았던 집에서 사람의 기척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쑥과 풀이 길게 자라있고 담이 무너져 도무지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볼까 해도 집이 무너질 것 같이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집에 사는 늙은 할멈한테 그 집이 왜 저렇게 되었는지,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할멈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의 일입니다. 그 집에 19살 된 딸이 신랑을 맞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신랑이란 사람이 장가온 그날 밤에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딸이 그날부터 신방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더니 끝내 굶어 죽고 말았지요. 이제까지도 그 신방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지금도 신방의 문을 열라고 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나면서 벼락이 치고는 합니다. 귀신이 된 그 색시가 아마도 그 문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는 거랍니다. 신랑이 와서 열기 전에는 아무도 열지 못할 거라고 하네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때였습니다. 좀 전까지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바람이 몹시 불었습니다. 그러더니 구름 속에서 새색시 목소리가 아련히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서 들르지 못하고 그냥 갑니다. 부디 안녕히 계세요. 그러더니 심장을 애는 듯한 슬픈 울음소리와 함께 비가 퍼붓듯 내렸습니다. 그 비는 귀신이 된 새색시가 구름을 타고 지나가다 슬퍼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할멈은 귀신이 된 새색시의 울음소리를 듣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가들었던 전날 밤에 신랑이 도망간 것은 아마 영장에 비친 갈대잎 때문인가 봅니다. 그 갈대잎이 누군가의 검인 줄 알고 무섭기도 하고 색시를 얌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할멈의 말을 듣고 난 신랑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그 집으로 들어가 신방의 문을 열려고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 질색을 하면서 천둥 소리를 내고 벼락을 내리던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방 안의 모양은 신랑이 9년 전에 장가 왔을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고 처녀도 그때 그대로 단정히 이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산 사람 같았고 그때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신랑은 기뻐하며 방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새색시의 손목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손을 대자마자 새색시의 온몸이 보슬보슬 부서져서 한 줌의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랑은 너무 슬퍼서 목 놓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레 음식을 차려서 새색시의 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뒤부터 귀신이 된 새색시는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신방 뒤에 갈대를 심지 않는 풍속은 이때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효자와 삼삼. 옛날도 아주 오랜 옛날이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늙은 어머님을 모시고 아들 4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병환에 걸려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아들 레위는 어머님의 병환을 낫게 해드리기 위해 명이라는 명의는 다 찾아가 좋은 약을 구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병세는 좀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레위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문 앞에 머리가 허연 나이 많은 스님이 와서 목탁을 치며 연부를 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바리에 쌀을 하나 가득 담아가지고 공손하게 그 쌀을 스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얼굴빛이 좋지 않은데 대개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들은 어머님이 병환에 걸렸는데 좋은 약을 대접해도 좀채 낫지를 않아서 걱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뒤 스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병환을 낫게 할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차라리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들은 스님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제발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어머님 병환을 고쳐드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세요. 아들의 말을 들은 스님은 잠옷 감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대개는 올해 10살 된 아들이 있지요. 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솥에다 삶아서 대접해 드리세요. 그렇게 해야 당신 어머님 병이 낫습니다. 스님의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눈을 감은 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얼마쯤 서 있다가 눈을 떠보니 스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들은 스님이 하고 간 말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또 나오면 되지만 어머님은 한번 돌아가시면 또다시 모실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지요. 아들 레위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고 아이가 서당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점심 무렵에 아이가 평소보다 일찍 서당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아들 레위는 냉큼 아이를 들어서 솥에 넣고 뚜껑을 꽉 덮어버렸습니다. 잠시 뒤 솥에 물이 설설 끓기 시작하더니 뜨거운 김이 났습니다. 아들 레위는 아이 삶은 고기를 어머니께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과연 스님이 말했던 대로 백약이 소용없던 어머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아들 레위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해가 저물 무렵에 문 밖에서 아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레위는 깜짝 놀라서 왈카닥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의 모습과 똑같은 아들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벌써 솥에다 삶아서 어머님께 대접해 드렸는데 말입니다. 옳지, 아마 그 애의 귀신인가 보다. 아들 레위가 이렇게 생각하고 고함을 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기침 소리가 나더니 얼마 전에 찾아왔던 머리가 허연 나이 많은 스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애를 꾸짖지 마십시오. 아까 당신 내외께서 삶은 것은 이 집 아이가 아니고 당신들의 효성에 감동해서 하늘에 내려보낸 삼삼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는 당신네 아들입니다. 부디 귀하게 여기세요. 하고 말하고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꿀떡이 이야기. 옛날 옛적 어떤 곳에 홀어머니가 아들 형제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삭바느질과 삭발레를 하고 그나들이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장에 팔아서 세 식구가 그날을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형이 아우 꿀떡이더러 산에 올무를 놓았으니 혹시 뭔가 걸렸는지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꿀떡이가 산에 가보니 노루 한 마리가 올무에 걸려서 버둥버둥 발버둥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옆집 송아지가 걸렸군. 동네에서도 미련하기로 유명한 꿀떡이는 그만 노루를 놓아주었습니다. 가보니까 꼬리 떨어진 송아지가 올무에 걸려서 버둥지를 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놓아주니까 좋아서 뛰어가던데. 꿀떡이의 말을 듣고 형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형은 아우 꿀떡이더러 올무에 뭐가 걸렸는지 다시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꿀떡이가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꿩 한 마리가 올무에 걸려서 푸득푸득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미련하기 짝이 없는 꿀떡이가 말했습니다. 아뿔싸, 뒷집 수탉이 걸렸군. 꿀떡이는 또 그 꿩을 놓아주고 집으로 돌아가서 형에게 말했습니다. 뒷집 수탉이 걸려있어 놓아주었어. 그랬더니 끼득끼득 좋아하면서 날아가더라고. 꿀떡아, 그건 수탉이 아니라 꿩이야. 형은 한숨을 푹 내쉬면서 꿀떡이에게 말했습니다. 꿀떡아, 내일은 아무거나 놓아주지 말고 집으로 가져오너라. 그런데 다음날 어머니가 산 너머 큰 동네에 가서 삭바느질을 하고 오다가 그만 올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냐, 또 걸렸구나. 형이 무엇이든 걸린 게 있으면 놓아주지 말고 가져오라고 했는데 얼른 가져가야겠다. 미련한 꿀떡이는 어머니를 그냥 줄줄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 꿀떡아, 난 너의 어머니 아니냐. 얼른 날 도와다오. 어머니는 나무 그루에 걸려 얼굴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돌에 부딪혀 무릎에서도 피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제발 놓아달라고 꿀떡이에게 계속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꿀떡이는 끝내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암만 그래도 어머니를 끌고 오라고 했겠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으니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형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흑흑 흐느껴 울었습니다. 형이 아무거나 걸렸으면 놓아두지 말고 끌고 오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걸렸기에 끌고 온 것뿐인데. 꿀떡이가 형에게 투덜댔습니다. 형은 꿀떡이에게 어머니를 묻어드릴 쇳자리를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꿀떡이는 내키지 않는 듯 느릿느릿 나가더니 한나절이 지나서야 돌아왔습니다. 형은 어머님의 시신을 고이 등에 지고 꿀떡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꿀떡이가 알아본 맷자리는 큰 길에 난 소 발굽자리였습니다. 미련한 꿀떡이 탓에 집안 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져서 나중에는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형은 할 수 없이 한밤중에 아우 꿀떡이를 데리고 부잣집 광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꿀떡이가 쌀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한 말, 두 말, 세 말. 미련한 꿀떡이는 목청을 높여 쌀을 세웠습니다. 형이 꿀떡이 옆구리를 쥐어 박으면서 말했습니다. 살그머니 한 말, 두 말 해라. 그러자 꿀떡이가 이번에는 신이 나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살그머니 한 말, 살그머니 두 말, 살그머니. 그 소리를 주인이 못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어떤 놈이 남의 집 광에 들어와 벼를 훔쳐가? 주인이 소리치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형제는 재빠르게 숨어서 다행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한참 동안 어두컴컴한 광 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헛들었나 보다 하고 부스럭부스럭 허리띠를 풀고 오줌을 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줌을 눈 자리가 하필
머리를 꾹 박고 숨어있던 꿀떡이 등이었습니다. 꿀떡이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놈이 남의 등에 오줌을 두는 거야? 꿀떡이 때문에 형제는 그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형이 자초지종을 말하자 주인은 형제를 불쌍히 여겨 도리어 쌀 석섬을 주었습니다. 형제는 주인에게 코가 땅에 닿도록 절했습니다. 하루는 형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서 꿀떡이더러 죽을 쑤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꿀떡이는 형의 말대로 죽을 쑤었습니다. 그런데 꿀떡이는 죽이 끓을 때 꿀떡꿀떡 소리가 나자 죽이란 놈이 함부로 남의 이름을 부르며 절 놀리는 거라고 생각해 죽 솥을 돌멩이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형은 돌아와서 동생이 해놓은 짓을 보고 하도 안타깝고 슬퍼서 어머니 무덤에 갔습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고 내 마음을 어머니께나 말씀드려야겠다. 형은 어머니 무덤 앞에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머니 무덤이 쫙 갈라지더니 무덤 속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형은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강아지는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신기한 강아지였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할 뿐 아니라 입으로 밭을 갈고 앞발로 씨를 뿌리고 뒷발로 자국을 밟고 꼬리로는 흙을 덮는 조화를 피웠습니다. 내가 너무 슬퍼하니까 어머니가 내게 보내주신 것이로구나. 형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강아지를 무척 사랑하고 보살폈습니다. 하루는 강아지를 안고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데 큰 길에 비단을 99발이 싣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가 비단을 아무리 많이 가졌대도 내 강아지만 하겠냐? 형은 제 강아지를 너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입으로는 밭을 갈고 앞발로는 씨를 뿌리고 뒷발로는 자국을 밟으며 꼬리로는 흙을 착착 덮는 강아지를 좀 보고 가세요. 형은 비단 99발이 싣고 가는 사람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비단을 싣고 가던 사람이 혀를 낄낄 차면서 말했습니다. 별소리를 다 듣겠네. 그런 강아지가 어디 있단 말이오. 그런 강아지가 있다면 이 비단 99마리를 죄다 주겠소. 정말 비단 99마리를 주겠소? 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주고 말고 그 대신 강아지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강아지를 때려 죽이겠소. 두 사람은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잠시 뒤 형이 강아지에게 손짓하자 강아지는 깡총깡총 밭으로 들어가더니 정말 입으로 밭을 갈고 앞발로 싹싹 씨를 뿌리고 뒷발로 자국을 밟고 꼬리로 너울너울 흙을 묻어 잠깐 동안에 밭 한 고랑을 장만해 놓았습니다. 비단을 싣고 가던 사람은 할 수 없이 99발의 비단을 형에게 다 주었습니다. 형은 단번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꿀떡이는 형이 부자가 된 것이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도 형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형한테 강아지를 빌려가지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얼마 뒤 또 비단 99발이 실은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옳지, 저 비단이 다 내 것이로구나. 나도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꿀떡이는 기뻐서 빙글빙글 웃으면서 비단을 싣고 가는 사람한테 뛰어갔습니다. 여보시오, 내 강아지가 밭을 갈아요. 꿀떡이는 그 사람의 고삐를 대뜸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비단을 싣고 가던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멍하니 서 있다가 꿀떡의 따귀를 찰싹 한 대 먹였습니다.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미친놈 같으니. 그제야 꿀떡이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입으로 밭을 갈고 앞발로 씨를 뿌리고 뒷발로 자국을 밟고 꼬리로는 흙을 묻어요. 그러니 정말 그렇게 하면 이 비단을 다 내게 주겠소? 우원, 별놈을 다 보겠네. 비단을 싣고 가던 사람은 중얼중얼 꿀떡이를 욕하며 가려다가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래라. 강아지가 정말 너가 말한 대로 한다면 이 비단을 다 주마. 그러나 강아지는 꿀떡이 말을 도무지 듣지 않았습니다. 비단을 싣고 가던 사람은 그냥 말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꿀떡이는 화가 나고 강아지가 원망스러워서 돌멩이로 강아지를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형이 집으로 혼자 돌아온 꿀떡이에게 강아지를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꿀떡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놈의 강아지 내 말을 안 듣기에 때려 죽였지. 형은 울면서 죽은 강아지를 찾아다가 마당 앞에 고이고이 파묻어 주었습니다. 얼마 뒤 강아지 무덤에서 이상한 나무 한 그루가 생겼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고 자라서 하늘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신기하게도 쌀과 황금이 열려 형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꿀떡이는 또 욕심이 나고 심술이 났습니다. 나도 강아지 뼈를 심어서 얼른 부자가 되어야지. 꿀떡이는 형한테 가서 강아지 뼈를 좀 달라고 하여 마당 앞에다 그 강아지 뼈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강아지 무덤에서 이상한 나무가 자라더니 하늘까지 닿을 것처럼 컸습니다. 오냐, 내 나무도 컸구나. 쌀이 열리고 황금이 열리면 나도 곧 부자가 되겠지. 꿀떡이는 생각만으로도 무척 기뻤습니다. 그 나무에 정말 커다란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황금과 쌀이 아니라 똥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나무에서 똥이 좔좔 비 오듯 쏟아져 내려 꿀떡이는 결국 똥에 묻혀 죽고 말았습니다. 연희와 칠성이. 옛날 어느 마을에 늙도록 자식을 보지 못해 늘 근심이 가득한 늙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늙은 부부는 산에 올라가서 부디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산신령도 부부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했는지 얼마 뒤에 늙은 아내가 아이를 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달 뒤에 옷같이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늙은 부부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늙은 부부는 아들의 이름을 칠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부부가 사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네에 역시 늙도록 자식을 보지 못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부부 역시 산에 가서 정성껏 100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산신령이 이 부부의 정성에도 감동했는지 늙은 아내가 아이를 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달 뒤 꽃으로 만든 것 같은 예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늙은 부부의 기쁨 역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늙은 부부는 아이 이름을 연희라고 지었습니다. 두 부부는 연희와 칠성이를 금이야 옥이야 귀하게 키웠습니다. 어느덧 칠성이는 16살이 되고 연희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연희와 칠성이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금강산 절에 보내 공부시키기로 했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님이 손수 만들어주신 찰떡, 인절미, 송편을 보자기에 싸서 메고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내내 총각 한 사람이 칠성이 뒤를 계속 따라왔습니다. 칠성이는 혼자 걸어가기 외로웠는데 말동무나 하면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잠시 서 있다가 그 총각이 지나갈 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그러자 그 총각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금강산에 공부하러 갑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총각이 아주 공손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네, 저도 금강산에 공부하러 갑니다. 두 총각은 같은 곳에 가는 동무가 생긴 것을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칠성이 뒤에 오던 총각은 사실 연희였습니다. 연희가 남자 옷을 입고 총각 행세를 한 것입니다. 연희의 부모는 귀한 딸 연희를 금강산으로 공부 보낼 때 계집의 모습 그대로 가게 되면 위험할까봐 일부러 이렇게 남장하게 했던 것입니다. 칠성이는 연희가 처녀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하고 똑같은 총각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연희하고 칠성이는 친형제같이 지냈습니다. 금강산에 가서 같은 방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자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칠성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연희가 점점 여자 모양이 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목소리, 걸음걸이, 손짓 등 칠성의 눈에는 연희의 모든 행동이 여자 같았습니다. 칠성이는 연희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알아보려고 밤에 잘 때 옷을 벗고 자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옷을 입고 자는 것이 일어나서 얼른 공부하기에도 좋다고 하면서 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칠성이는 연희에게 오줌을 싸서 담장 넘기기 시합을 하자고 했습니다. 연희는 담장 안에서, 칠성이는 담장 밖에서 싸기로 했습니다. 연희는 들키지 않으려고 대롱을 대고 오줌을 싸서 칠성이처럼 담장을 넘겼습니다. 연희와 칠성이는 의가 참으로 두터웠습니다. 의가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연희는 칠성이를 속이고 있는 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어떤 때에는 밤에 잠도 못 자고 괴로워했습니다. 어느덧 연희 나이도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그만하고 아버님 어머님께 가서 허락을 받아 칠성이한테 시집을 가야겠다. 오랜 고민 끝에 이렇게 결심한 연희는 칠성이가 고나게 자고 있는 틈에 일어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간 당신을 속여 와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자입니다. 이대로 같이 있다가는 부모님의 승낙도 없이 불효한 죄를 짓게 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한테 가서 당신에게 시집 가겠다고 허락을 받아 다시 올 생각입니다.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떠나 미안합니다. 부디 몸 건강히 잘 계세요. 연희는 이 편지를 칠성의 책상 위에다 놓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편지를 본 칠성이는 크게 놀랐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연희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그리웠습니다. 연희 없는 방에서는 외로워서 잠을 잘 수도 공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참다 못해서 연희를 만나러 연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댁 아가씨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칠성이가 연희를 만나려고 청했지만 연인의 집 하인은 그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칠성이는 편지를 한 장 써서 하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금강산 절에서 남매처럼 지내며 같이 공부하던 사람인데 이 편지를 아가씨께 전하여 주게. 칠성이의 말을 들은 하인은 그 편지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에 하녀가 나와서 칠성이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뒷뜰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다시 만난 칠성이와 연희는 너무도 반가워서 두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연희는 저고리 고름으로 그 아름다운 눈에 괜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의 사랑을 받아온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부모님은 벌써 저를 어느 부잣집 아들과 정혼하여 두었답니다. 이 가슴 속에 당신을 가득 채우고 당신께 시집을 가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부모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니 할 수 없이 그 사람한테 시집을 가야겠습니다. 세상에 어디 저보다 못한 여자가 있겠습니까? 훌륭한 부인을 맞아 행복하세요. 해님, 달님, 별님한테 연희가 빌겠습니다. 칠성이는 너무 슬펐습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는지 칠성이는 그날부터 병이 나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칠성이는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연희가 시집가는 길 옆에다 묻어주세요. 그리고 연희에게 술이라도 한 잔 부어놓고 가라고 전해주세요. 칠성의 아버지는 칠성의 말대로 연희가 시집가는 길 옆에다 무덤을 파서 눈물로 칠성이를 묻은 뒤 연희한테 칠성이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연희의 소름은 하늘도 다 알 만큼 컸습니다. 드디어 연희가 시집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연희는 칠성이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을 이루어주고 싶었습니다. 신랑이 못하게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연희는 칠성이 무덤을 쓸어안고 흙을 파면서 안타깝게 울었습니다. 연희가 한참을 울고 있는데 갑자기 칠성이 무덤이 양쪽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연희는 날쌔게 칠성이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연희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자 둘로 갈라졌던 무덤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를 본 신랑이 놀라서 사람을 시켜 무덤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칠성이하고 연희가 자는 듯이 가지런히 누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덤에 안개가 뽀얗게 끼고 오색 무지개가 생기더니 무덤 속에서 나비 한 쌍이 나와 무지개 다리로 춤을 추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신랑이 다시 무덤 속을 살펴보니 칠성이와 연희의 시체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까 그 나비 한 쌍이 바로 칠성이와 연희였던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칠성이와 연희는 옥황상제에게 나비가 되어 올라온 사연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러자 옥황상제도 둘의 사랑에 깊이 감동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다시 세상에 내려가서 재미있게 살다가 올라오너라. 연희와 칠성이는 무지개를 타고 다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연희와 칠성의 부모님은 그리워하던 자식들이 다시 돌아오자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연희 아버지는 앞서 한 일을 누이치고 다시 좋은 날을 택해 연희와 칠성이를 부부 삼아 주었습니다. 연희와 칠성이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름답고 의좋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뒤 칠성이는 연희가 지어준 옷을 입고 서울에 올라가서 과거 시험을 보아 장학에도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엔 중국의 군사들이 우리나라 국경을 침입해 임금님이 크게 근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임금님은 칠성이의 무술이 뛰어난 것을 귀히 여겨 대군을 거느리고 가서 중국 군사들을 물리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칠성이는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수십만의 중국 군사들을 물리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임금님은 대단히 기뻐하며 칠성이에게 높은 벼슬을 내려주었습니다. 칠성이와 연희는 길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